네, 시사포차 금요일날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시사평론가 겸 스포츠평론가 이종훈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너무 좋은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존경하던 분이어가지고 형이거든요. 네, 차별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네, 장유유서라서 네, 하여튼 세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6개월 만에 대타 진행하니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시작할 때 댓글 한번 달았는데 열심히 좀 접속해 주셔서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악성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끔 김준일로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김준우니까 네, 김준일 기자님을 생각해서 김준우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왔어요. 네, 뭐라고요? 오지라퍼님이 네. 김준우 말하는 거 톤 교육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네, 이거는 제 지인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카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우네요, 김준우. 네. 저도 첫 가끔 번째 이슈로 김재원 넘어가죠. 네. 일단 무인기 논란 처음에 얘기하는데요. 요건 이종훈 평론가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앞서 이제 조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으셨지만 일단 서울 하늘이 뚫렸어요. 북한의 무인기에 의해서 서울 하늘이 뚫리면서 소위 안보는 보수다라고 외쳐왔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과 진보 쪽에서는 안보 무능론을 외치면서 책임자 교체, 질책 등을 진상규명.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상규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전방위적인 해명과 역공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영 원내대표의 저 발언.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37일 동안이나 북한의 무인기가 돌아다녔는데도 뭐 전혀 알지도 못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전 정권 탓을 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심지어. 이것도 가짜 뉴스였습니까? 가짜 뉴스인 게 문재인 정권 때 이 북한 무인기가 온 게 아니고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절에 북한 무인기가 왔고 이륙한 지 5시간 30분 만에 떨어져서 발견된 게 37일 뒤에 발견된 그렇군요. 거예요. 네. 팩트 체크가 안 된 가짜 뉴스를 말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 민주당의 김병길 의원을 향해서 네.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상당히 센 국민의힘 그거고요. 측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미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이면 미국은 뭐가 돼요?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논란 관련해서 좀 그 여당 쪽은 정부 쪽의 그 반응이 좀 거칠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당 야당 다 서로 남 탓하느라고 바쁜 거죠. 뭐 이거는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군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군 기간 회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양측에 다 공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근데 논쟁이 소모적으로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아무런 어떤 해결 방안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이 이 군 조직의 어떤 문제, 저는 이 은폐 내지는 무능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야 모두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하부에 있는 부대들이 사실은 재량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상부 조직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이 말하자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네. 우리가 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군사정부, 이후에 문민정부에서도 하부 조직에 재량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부 조직으로 다 보고를 올린 다음에 행동이 나오니까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레이더 체계에서는 한 2m, 3m 안쪽으로는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게 새인지 아니면 무인기인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일선에 계신 뭐 군 장병이 이것을 뭐 그 무인기로 판단을 했든 새로 판단을 했든 보고 나고 다시 그 다음에 행동까지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그냥 한복판에 막 돌아다녀도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군 체계를 개혁해야 되는 거고 여야가 여기서 공히 서로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야당은 문제를 얘기하죠. 네. 여당이 지금 거칠게 대응을. 야당도 그런데 문제가 없지 않죠. 조선일보도 이걸 좀 어떻게 알았냐 그럼 김병주
장관, 김병주 의원이 알았다면 조선일보도 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나르는 바로님께서 좀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곽우신 기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만약에 김병주 의원이 북한과 내통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소스가 있어서 이거를 알게 된 거라고 한다면은 조선일보도 뭐 대한민국 1등 언론 신문사로서 뭐 또 북한에 소스가 있어가지고 보도를 했나 보죠. 뭐 같은 논리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언론이든 야당 의원이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든 유출을 해봤을 때 사실 이거 용산 갔다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 직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쵸. 단순히 김 의원이 먼저 이제 공개적인 어떤 언론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치 바이든 날리면 때 그걸 MBC가 먼저 유튜브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건 사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소스였던 거죠. 그 소스를 특별히 MBC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단순히 민주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북한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서 뭔가 야당하고 정쟁을 할 때 관성적으로 버튼 누르면 하는 그 루틴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뭐 예를 들어 원내대책회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부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스텝이 잘못 꼬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은 수사에 관련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거나 당연히 이제 군 출신도 군 내부에서 꽤 이제 김병주 의원 정도면 상당한 정보통일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모로 같이 근무했던 분들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개연성이 되게 높지 아니 근데 않을까요? 김병주 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 측 조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어떻게 군도 모르는 사실을 알아냈느냐 네.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 네. 뭐 이러면서 공격하거든요. 북한과 내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김병주 의원이 다 공개했어요. 네. 방법 되게 쉬워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구글어스를 키고 네. 그리고 구글어스 지도를 서울 지도를 출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 군이 제공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도 궤도를 올려보니까 네. 서울이 뚫렸다. 비행 금지 구역도 뚫렸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지금 라디오 인터뷰나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거 30분만 공을 들여서 해보면 된다. 아. 근데 우리 군은 지금 50년 전에 만든 지도를 쓴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북한 내통까지는 넘어간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군 장성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과 내통했다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쵸. 그랬을 리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앵커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그 김병주 의원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 안에 당연히 휴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 조직이야말로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 주요 인사들이 갈려나가는 상황들이 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김병주 의원과 가까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글 어스만 켜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궤적 같은 것들도 그건 군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고 정보를 미리 좀 취합했다든지 아니면 보다 내밀한 정보들을 받아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질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되고 이게 군 정보 유출이라 그러면 감사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북한까지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방귀 낀 놈이 성을 그러니까 낸다고 이걸 왜 군 이게 정보 유출로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받아요? 그게 이제 있다면 그거를 다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100만 번쯤 양보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기밀 유출이 있었다고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군 대응을 잘한 게 됩니까 갑자기 군이 처음에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나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금 너네 지금 북한과 뭐가 있는 거지? 군 정보를 기밀 유출했지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서 아침부터 막 또 방어 논리라는 게 윤석열 정부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정부는 뭐 무인기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당 지도부가 하고 있으면은 어느 시민 국민이 우리 역시 안보는 보수가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어떻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없었다 그랬다가 또 국정원에서 뭐 배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또 입장을 바뀌고 이러니까 중간에 정보 체계가 왜 이렇게 은폐되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됐냐 요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오는 거 왜 못 잡냐 앞으로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이걸 뭐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또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게 뭐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종훈 평론가님 뭐 탁관을 실질적으로 내주시죠. 지금 뭐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있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인 동시에 안보의 구멍이 뚫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는 입장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군 수뇌부에 대한 질타 혹은 문책도 질타는 했죠. 문책에 대해서 문책이나 경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자 이런 표현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대통령께서 지금 연일 군을 향해서 우리 군을 향해서 질타야 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실망스럽다, 그쵸.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건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하는 그렇죠. 거고.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책임지시는 분은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셨지만 그래도 군 통수권자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군을 통수해야죠. 저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무인기나 드론을 이제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기 대 무기, 기술 대 기술로 제어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오히려 양국 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역으로 역설적으로 피력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김재섭 위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저요? 아니, 전데? 저는 세 번째 이슈인데요. 죄송합니다. 강우진 위원께서 네네네. 박우신 위원께서 아니 사실 준비하셨군요. 여당 얘기라서 방송사고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김재섭 위원장이 뽑아와도 되는 아, 그렇죠, 제목만 그렇죠. 보고 제가 네. 저 국민의힘 이슈입니다. 이게 네. 지금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라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 사이에 소위 교통 정리도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죠. 뭐 합종 연행도 있고요. 일단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예상과 다르게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또 일제히 친윤 성향의 이 주자들이 모두가 환영 메시지를 냈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최대 여론조사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까 말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럼 지금 판단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당권 구도 결선에 누가 올라갈지를 결정할 핵심적인 변수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 혹은 불출마 선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의 선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그렇죠. 향후 2주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설 전까지는 어쨌든 결판을 볼 테니까요. 네. 요 김대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당 네. 안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굳이 나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직책 저출산 그 고령화 위원장,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자리를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은 곧 전대 출마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이다. 사려 깊은 배려. 그렇기 네. 때문에 정권과 갈등을 하는 방식으로 여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을 안 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그래도 또 절반은 아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그 나경원 대표한테 최적화된 여론조사, 아까 이 당심 투표인데 전당대회 룰인데 안 나올 리가 있냐. 두 가지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실 것 같거든요. 출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출마했을기보다는 저는 출마한다라고 생각은 되고 네. 제가 뭐 월요일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나경원 대표도 뭐 다음 주에 의견 표명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다음 주를 놓치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실기를 해버립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왜냐면 당장 월요일에 김기현 그 의원이 아마 전당대회 뭐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큰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이제 일선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이런 어디 도와달라는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A 후보를 지지한다를 미리 표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행사 장소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 굉장히 곤란해져요. 굉장히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중핵들이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 그 지역 책들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둘씩 캠프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캠프로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저를 포함한 다른 당협위원장들도 어느 캠프에 가야 된다는 압력이 점점 심해질 거고 빠져나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친윤 간의 교통 정리가 이미 돼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친윤의
어떤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어느 정도 당안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의원한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랬을 때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지를 뺏긴다는 생각, 자신의 선거책들을 김기현 의원 내지는 안철수 대표에게 넘긴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주가 넘어가는 사실 출마 선언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이제 출마를 하시면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거라고 봅니다. 출마하시려면 이번 주말에 김재섭 위원장한테 전화를 달라 이런 거죠. 네, 저는 모든 몸값이 전화를 지금 받지 올라가는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본인이 출마하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인데 이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한다. 출마한다. 저도 출마한다라고 네. 보는데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저앉히는데 실패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아무리 좀 주저앉히려고 눌렀는데 네,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자리잖아요. 네, 이 본인. 자리를 줬는데도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나온다? 이건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각을 세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저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오늘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그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한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과 교감한 바 없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거에서 묘한 긴장, 뭐 텐션이 좀 느껴지는데 박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은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다. 당장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친윤계 교통 정리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찍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좀 다른 대외적인 명예직이기도 하고 중책이기도 한 비상근직들을 2개나 주면서 거기에 매진을 해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한 거죠. 지지율도 지금 잘 나오고 지금 당에서 자기랑 1대1로 맞서가지고 해볼 만한 건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세우냐 고래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울산 고래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네, 울산 고래 김기현 의원께서 고래다운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설 전까지. 네. 그러면 과연 용산이 이대로 김기현 의원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자력으로 제가 결선 갈 수 있어요 정도는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용산도 확실히 마음을 주고 그래 네가 친윤계 대표 단일 주자로서 열심히 해봐라가 되면 그럼 그 판에 나경원 전 의원이 끼기 힘들겠죠. 근데 설 전까지도 막 지지부진하고 막 뭐 지지율이 막 다들 오락가락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또 이제 용산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최악의 경우 뭐가 당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앞으로 집권 여당과 용산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겠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용산이 해야죠. 제가 만들어줘야죠. 네, 지금 카더라 그러니까 하나 요즘 들은 거. 윤성현 그거는 광고 네, 듣고 얘기해 주시고 단독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수도권 경쟁력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이 좀 가진 강점이 있고 김기현 의원이 아직 좀 부각시키지 못하는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틈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틈을 타서 나경원 의원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김기현 그리고 유승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결선 투표까지 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뭐 부담 없는 거 아니냐. 뭐 안 되면 결선 투표할 때 후보 단일화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그래서 심지어 그 부군인 판사분께서 고위법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뜬소문까지 여의도에서 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뉴스 하이킥 아직도 비대위 체제입니다. 헛개찬님께서 표창원님 어디로 가셨냐고 질문하셨는데요. 12월 31일자로 멋있게 자진 하차. 어떠한 외압도 없이 하차하셨고요.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진행 중이어서요. 제가 오늘 하루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비대위원께서 뉴스 하이킥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던 얘기 넘어가서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컨텍스트 관련해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가구신 기자가 이제 그 서울 밥상에서까지 김기현
소위 친윤의 대표 주자로 밀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제가 이제 주워들은 얘기로 대통령실 측에서 주워들은 얘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한 분이 계시대요. 대통령과 가까운 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뭐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 여차하면 김기현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내각에서 한 명을 차출해서 보내겠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생각 중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지 아니면 이게 카드라가 될지는 서울 밥상에서 김기현 전 대표의 지지율에 달린 거죠. 근데 이제 내각 차출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긴 할 텐데 용산의 고려 상황에서요.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3명 정도 거론되잖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3분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실 통일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이런 모양이니까요. 빠져도 내각에 구멍은 상관없는데 이번 12구 참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영세 장관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또 부동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뭔가 부동산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규제 완화책이 정말 뭐가 잘 쓰여가지고 경착륙이 연착륙이 되고 뭐 시장의 피해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오면 원희룡 장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부동산 상황이 막 날리고 막 어디서 불 나고 막 설랑설랑 하고 있으면 원희룡 장관을 또 뺄 수가 없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좀 매조가 지어져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대표로 당대표 출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원하면은 하라라고 했지만 내각에서 또 구멍 내기가 쉽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은 인재풀이 너무 얇기 때문에 뎁스가 얇기 때문에 내각을 또 채우는 게 쉽지 않아서 그게 조건이 안 갖춰지면 결국 용산에서도 결국 나경원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이제 나경원 장관설이 이제 한번 그것도 돌았었다가 있었죠. 작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직은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그 이제 남부지원에서 재판 중. 재판이 한 3년째 하고 네.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소가 이미 된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분을 장관으로 했을 때 청문회 통과 여부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청문회가 필요 없는 높은 자리를 배정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그래도 여전히 뭔가 가진 게 많으신 분 같아요. 어쨌든 지지율이 어쨌든 본인의 자산이니까 좀 지켜보시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너무 완전체로 보여주셔가지고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남은 건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여부인데 이 부분은 김재섭 위원께서 좀 짚어주시죠. 아니 출마를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비판들은 그럼 뭐 평론가를 위한 준비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의 쓴소리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출마하셔야죠.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강한 비판을 했었는데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그다음에 유해한 저는 행위를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를 안 하면 정치적 명분이 출마를 안 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당원 개정을 했을 때는 불출마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때 예를 들면 이것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승민 찍어내기다. 그쵸. 하고 나는 이거 여기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그러려니 했겠지만 그 이후에도 당원 100%도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도 그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쓴소리 뱉은 말에 말빚을 갚으셔야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으로 이루어지는 범윤 단일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반유 단일 대우기도 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 좌장마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재섭 위원이 오늘 발제해 주실 내용인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뭐 조홍천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한 바 있고요. 민주당 내 원로라고 불리는 뭐 유인태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이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친명계의 좌장 중에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당을 분리해야 된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놀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정치적 비판을 한다고 민주당에서 귀닫고 있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까지 같이 뭔가 안 좋아지는 모습, 국민들한테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특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을 때도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초석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100일 기자회견 안 왔을 때도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밖에 얼룩지지 않았다라는 얘기 계속했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런 우려 사항들을 참다가 결국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망한다라는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 이야기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고 불리는 정체성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로서 사법 리스크를 끌고 가봐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인적인 조언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내 여론도 굉장히 빠르게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설 밥상에 이게 어떻게 또 돌아갈지는 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정성호 의원이 원래 이제 뭐 특별히 계파가 없는 분인데 이제 사법연수원이 아마 이재명 대표랑 동기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35년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몇몇 그 사법연수원에서 의기투합해서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으로 이제 가서 뭔가 공익적 활동을 해보자 했던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재명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었던 건데, 어쨌든 본인도 중진 의원이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했을 때 미칠 어떤 파장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단순 설화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민주당도 그동안 있던 균열이 더 커지냐 마냐 뭐 좀 지켜볼 문제 같은데, 곽우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순간부터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불거질 텐데, 다만 어차피 사법 리스크 나올 이야기들 대부분 다 이미 한바탕 치렀던 거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쪽도 방어 논리가 어느 정도 있겠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겠지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된 순간부터 당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찌르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거 외에 다른 것들에 지금 제대로 신경을 못 쓰도록 유도해서 만들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대표적으로 저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기자들끼리는 요거 뭐 당연히 뭐 결과엔 영향이 없겠지만 반란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거의 뭐 검사가 공소장 읽듯이 쭉 그렇게 읽어버리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했죠. 네.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확 지키도록, 그전에는 오히려 요거 좀 표결을 다르게 해볼까 했던 의원들마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집권 여당 세력이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표를 그렇게 던지도록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뭔가 자꾸 잘못하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리스크가 나와도 민주당이 못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잘 활용하고 있다. 그거를 민주당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청하겠습니다 가봤자 그거 그냥 대선운동 시즌2밖에 안 돼요. 해봤자 나오는 메시지도 그렇고 모이는 지지자도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대로 모여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그게 민심입니까? 그냥 지지층 이거에서 결집시키는 거지. 그런 걸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내부적으로도 알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실 때부터 이 리스크는 상수였는데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시간은 줬는데 해결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답답함의 토로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 전당대회 때 사실은 당대표로 선출될 때, 그리고 그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까지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시간 한 장 받은 게 없다. 난 결백하다. 당과 무관하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죠. 그런데 앞서 이제 곽우승 기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정말 프레임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국회 예행연습, 사실 이 말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죠. 언론 기사들이 나온 거지.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프레임이 너무나 지금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으로서는 알고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점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수사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될 문제니까. 네, 1월 10일 날 일단은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 김재섭 의원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면. 그 프레임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 프레임은 당연히 됐을 거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알고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 있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왔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걸 민주당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와서 그게 프레임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맞고 그것은 이제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또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오늘 1월 6일자 시사포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